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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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2016년 7월 3일입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대의 징표가 지난 4월 11일 우리가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총선 특집으로 7회 방송을 준비했고, 그 마지막 방송으로 공공언론의 상실 부분을 다루면서 총선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대의 징표를 이후에도 매주 2회씩 방송을 만들어서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좀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잠정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공지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를 그동안 맡아주셨던 최민석 신부님께서 지금 담양에 계신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담양으로 내려와서 이 시대의 징표 방송을 이제 녹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최민석 신부님께서 와 계시고 또 게스트가 계신데요. 한번 소개 좀 할까요? 예, 저 최민석 신부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우리 유문철 우리 녹색당, 그리고 우리 함께 했던 시대의 징표 고정 게스트 함께 오셨고요. 제가 서울 가면 그 백남기 농성장에 같이 갔는데, 그때마다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우리 김영길 가톨릭 농민의 회원이라 그러셔, 맞죠? 네. 함께 여기 오셨습니다. 나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가톨릭 농민의 김경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시대 징표 하던 것을 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 생겼어요. 사람도 궁금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5월 달이었어요. 4월 말에 제가 애미 피정 지도를 하게 됐는데,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하거든요. 금요일 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이게, 배변에 혈흔이 나와서, 그것도 양이 좀 많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피정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피정하는 과정에서 피정 축하하러 오신 분 중에 의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피정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을 잘 마쳤어요. 피정, 애미 부부 피정인데 끝나고,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몸이 편찮거나 안 좋으면 늘 건강에 늘 쓰던 방식이 있어요. 단식을 해요. 예. 그리고 단식을, 이제 그러면 이제 피정도 끝났으니까 단식을 시작해야 되겠다. 보통 단식하면 배 아픈 것, 그리고 뭐 이러저런 문제점들, 한 2박 3일이면 깨끗이 낫거든요. 한 이틀, 3일 지나면. 근데 3일, 4일이 지나도요, 배가 이상해요. 통증이 안 사라지고. 혈변 계속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신자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그렇다 그랬더니, 지금 단식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일 아침에 병원으로 와서 종합검진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 2일부터 단식했다가 5월 9일날 종합검진하고, 종합검진 결과 대장암과 이암 상황을 발견하고, 지금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몸 관리, 몸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2달 됐네요. 예, 지금 남들은 하나도 없는 걸 어떻게 2개나. 그래서 투스타.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 시대의 징표를 신성국 신님과 지난 2년 지금 거의 반에 걸쳐서 사실은 이끌어 오셨었고,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제약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이제 이 나라에 대한 걱정과 또 다른 방에 가기 위한 다양한 저희가 시도들을 했었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을 게스트로 모셔갖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오신 분 중에 우리 김경호 님은 우리 최민석 신부님과 같이 나주 출신이세요, 그죠? 또 농민이시고 뭐 마찬가지로 김영길 님께서는 그 한평 출신의 또 현재 농민이시고 저도 농민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 농민운동의 사실은 상징적인 지역인 나주의 이야기. 또 나주 영산포에서 태어난 우리 두 분의 나주가 만들어내는 나주하고 한평하고 이웃이에요. 그러게요. 저는 정정하겠습니다. 나주 출신 아니고 신안 출신. 신안. 신안인데 지금 나주에 사시죠? 네. 농사를 지고 계시고 그래서 또 이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뭐랄까요, 그 농민운동, 그럼요. 사회 네. 운동의 가장 중심이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 시대적인 여건 속에서 이런 세 분이 또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왜냐면은 불과 어제만 해도 지금 우리 뭐 농민 운동 부분 또는 그 소비자 운동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GMO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 그 집회를 참여하고 이제 담양으로 오신 건데요. 그래서 이런 한 인물이나 사람이 나오는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역사성 이런 것들이 다 내재가 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세 분은 그런 영향을 다 받으셨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게스트와 우리 최민석 신부님과 그런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나가는 과정 우리 지금 요양을 하시면서 또 지나온 삶을 많이 돌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중요한 맥을 짚어가면서 우리 사회상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농민운동 역사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기 경상도에는 진주, 네. 전라도에는 나주, 그 양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전라도 쪽의 농민운동의 그 기본 뿌리는 나주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좀 전심이 좀 상하겠지. 그러니까 나주 출신이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소설가 문순태 씨가 쓴 그 소설 제목이 하나 있어요. 타오르는 강이라고. 거기에 보면 그 나주 농민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엮어지는지에 대한 약간의 좀 그 그림들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나주 쪽에 옛날에 나주는 영산강 근처에 가지고 늘 범람 비만 오면 전체 들이 범람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제 1893년 노비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노비들이 그동안 여기 관에 있다가 해방은 됐지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토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범람하는 지역 이쪽 나주 영산강 근벌 쪽에 가지고 이제 뚝을 싸가지고 자기 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뚝을 잘 싸가지고 자기 그 논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농사짓고 먹고 사는데 갑자기 가뭄이 연달아서 몇 달 동안 가뭄이 그것도 몇 년 연속해서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못 낸 거야. 3년 동안 세금을 못 내니까 이쪽 영산강 주변에서 있는 토지를 압수해 버렸어요. 궁에서. 그러니까 이제 궁토가 된 거야. 네. 그래서 이쪽 영산강 주변에 있는 이쪽 삼국면이라 그래가지고 영산포 저쪽으로 가면 세지 또 봉황 뭐 이쪽 몇 개 면들을 삼국면이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궁토가 된 거야. 궁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노비들이 농사짓다가 가뭄이 와갖고 세금을 못 내니까 땅을 전부 궁으로 다시 뺏겨버린 거야. 그때부터 이제 토지 싸움이 시작이 돼. 그 자기 토지. 그 와중에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나주 이쪽 사람들은 일제가 오면 우리 토지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쌍수를 보고 환영했대. 그 얘기도 처음 들었네. 예. 왜냐면 조선 왕조가 오히려 그 원수니까. 그렇지. 일본들이 들어오면 우리 땅을 찾을 수 있다고. 그때부터 이제 토지 싸움을 군과도 싸웠지만 이제 일제하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싹 이걸 흡수해 버리면서 한바탕 붓기 시작한. 또다시 소작인이 돼버린 거죠. 예. 네, 그러면서 농민운동의 역사는 토지 싸움으로부터 시작된데 그 근간이 나주이고 나주의 핵심에서부터 이제 농민운동의 깃발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대충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구한말부터 이제 그런 역사성이 있는데, 우리가 구한말 시기에 가장 큰 그 농민 운동이자 또 비극이기도 한데, 또 이제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지금도 농민 운동이 지금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지만, 그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요, 가장 그 등대 같은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학농민운동이 충청도 지역, 호서 지역, 그러니까 북접, 남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접 부분에서 특히 나주가 또 그 상징적인 인물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동학운동사 분석에서 막 서로 좀 이렇게 좀 의견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주와 동학농민운동은 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우 그런 거 좀 모르는데 어떻게 네. 다 알고 있어요. 그 나주 관원은 그때 이렇게 함락이 안 됐지. 다른 관원들이 많이 함락됐는데 네.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 이제 나주 관원이 가지는 상당히 이제 기본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면은 농민들을 무서워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폭정으로 엮어지지는 덜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남접 쪽에서도 그 이제 고부 지역, 전북의 고부 지역에서 전봉준 장군이 있었고, 또 이 전라도에서 남쪽에서는 김계남 장군이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고부 쪽하고 전북 쪽하고 또 전남 쪽에서 가장 그 이제 그 투쟁적으로 또 하긴 했는데 또 내부 알력이 또 막 있었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동학농민운동사에서 이 나주 지역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나 그럼? 이제 누가 더 핵심적인 인물이냐, 이제 이래서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천도교 내부에서도 이제 또 그런 논쟁도 있고 하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 궁토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동학농민운동, 또 이후 이제 일제 그 소작투쟁부터 해서 계속 면면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 나주,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전남 지역에서 나주가 그런 상징적인 존재인데, 어쨌든 여기는 그 영산포라는 이제 포가 있었고 또 넓은 또 들이 있었고 지금도 나주가 현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혁신적인 학교급식이라든지 하면서 또 농민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좀 나중에 다루겠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전에 나주시장을 연임하시고 그다음에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농민운동가 출신이시고 거의 농민운동 하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민주화운동 역사에 더 큰 핵을 졌고 네. 사실은 어떻게 해서 농민운동하고 연계되냐면 카톨릭 농민의 그 간사였던 주향득이를 꼬셔버렸어. 아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농민의 간사였던 주향득이하고 연결되면서 농민운동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틀이 생겼죠. 신정훈 의원이 농민의 사무국장이셨죠? 신정문 의원이 아니고 주향득. 아니, 그니까, 그 전에. 에. 네, 주양득, 선생님은 이제 우리 가톨릭 농민의 간사셨고, 그 신정훈 의원은 나주 농민의 사무국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시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뒤로 해서, 우리, 최민석 씨님께서는 1960대 초반에 나셨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은 그 전 역사가 있고 또 본인의 개인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부님의 그 블로그 글이나 또는 페이스북의 글을 보면 그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또 영산포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산포 그러면 홍어. 네, 예. 홍어 짱이지. 네. 근데 이제 영산포 홍어 얘기하면 이제 영산포를 드러내게 되는데, 영산포를 드러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흑산도 근처에 보면 영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예. 근데 영산도라는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그 영산강을 향해서 쭉 오다가 이게 가장 가항 종점이라고 포자를 쓰면 보통 배가 드나드는 마지막 종점 자리가 이제 영산포였기 때문에 영산도 사람들이 영산포에 와서 많이 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산포라고 얘기 지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영산도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거주하게 되니까 영산도 사람들이 사는
토구다. 영산포가 됐고, 홍어의 유래는 이제, 먼 흑산도 근처에 있는 영산도 사람들이 고기를 싣고 와서 상당히 긴 여행을 하는데, 고기가 사가버렸어. 그렇죠. 그렇지. 고기가 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식용, 홍어로서 가치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원래는 삭힐 의도가 없었나? 네, 삭힐 의도가 없었지. 실제로 홍어는요, 삭힌 홍어도 맛있지만, 아주 싱싱한 홍어, 탁 떠서 입에 착 넣으면 입에서 찰싹. 아주 입에 착착착 달라붙는 맛이, 미감이 기가 막혀요. 흑산도 출신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 그 동네에서는 삭힌 홍어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힌 홍어 맛에 육지인들은 길들여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생생한 홍어를 그냥 우리가 회를 먹듯이 그렇게 먹는. 난 육지 사람 아니어도 이렇게 혀가 이렇게 벗겨질 정도의 그 강한 톡 쏘는 맛. 그 삭힌 홍어가 더 맛있어. 어렸을 때 그걸 먹어서 그런지 그 맛이 더 좋아요. 잔치상에서 홍어가 빠지면 안 되니까. 전라도 잔치상에서는 그렇게. 홍어 하면은 일단은 저는 저기 내륙 사람이라서 맛은 잘 모른다마는 워낙 유명하니까 홍어 하면 영산포고 뭐 그런 뭐 TV에도 많이 다뤄왔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근데 저기 요즘에 일베 친구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홍어라 그런다나. 나쁜 놈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신부님께서는 그 영산포에서 나셔서 보통 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제 비슷한 경로로 가게 되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 나가지고 뭐 공부를 막 뛰어나게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사남 일녀 중에 둘째인데, 둘째 너는 저기 농사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너 둘째는 농사 지어야 된다잉? 농사 지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귀에 딱 먹혀가지고,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정 짓고 살았어요. 별로 뭐, 강주로 공부하러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신부님은 이제 농부의 아들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그런데 이제, 우리 형님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 6살, 7살 위에 형이 한 분인데, 사례조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유학을 한 거지. 근데 동생이 시골 고등학교 나오면 비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꼬셔가지고, 저기, 연합고사 보고 강주로 가거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마침 나도 카톨릭 학교인 살레시오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지. 이제 중학교까지 나주 사시고, 형님의 손에 이끌려서, 광주로 이제 가시게 됐고, 그게 가톨릭 학교고. 어차피 뭐 자취를 한다면 한 사람이 하나, 두 사람이 하나 똑같아.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요새는 이제 핵가족이라서 아이들이 한둘이지만, 저희가 뭐 예전에는 보통 4-5 자식이 이상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맨날 농부의 자식들 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일해야 돼. 놀 수가 없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가방 놔두고 빨리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벼 비워놓은 거 뒤집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읍내 사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노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 우리는 맨날 일만 시키고 허리 아파 죽겠구만. 놀고 동네에서도 노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 저희 처가도 제가 지금 처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형제가 그러니까 남매가 5이에요 거기도.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마늘 캐갖고 지금 그러니까 한 형제 빼놓고 4명이 왔는데 그래도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징그럽게 농사를 지어갖고 아주 이제 농사라면 학을 뛴다는데. 그럼요. 근데 딸들은 와요. 부모님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체험을 나가요. 노동자 체험, 농민 체험, 또 빈민 체험, 그리고 병원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을 나가는데 나는 절대로 농촌 체험은 안 가지. 왜냐면 농촌은 왠지 체험 안 해보고 싶지. 다른 데는 체험해보고. 그래서 제가 체험할 때 서울 빈민사목, 서철엽 있을 때 다녔는데 농민 체험은 정말로 안 했어. 안 하고 싶은 곳이지. 이게 솔직한 심정인 거죠. 저희도 지금 제가 똑같은 걸 경험하고 뭐 요새 이제 귀농자가 다시 좀 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저희가 그 두 처남, 남자인 두 처남 같은 경우는 뭐 도시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지만 항상 얘기를 하면은 왜냐면 이제 제가 막내 사이인데 농사를 다 떠안았잖아요. 근데 그 형님하고 우리 제 막내 처남 같은 경우는 나는 죽었다 깨도 아마 농사를 짓기 싫다. 연기 씨도 농사 짓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을 거야. 근데 제가 18년 전에 귀농을 할 때 가장 귀농을 반대했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당시 영농 후계자가 처음 생겼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농 후계자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도시로 이제 시골 살림 정리하고 도시로 살림을 옮긴 친구가 너가 시골을 너무 깊이 보는 거 아니냐,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도저히 네 저질 체력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생각이 나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도시 소비자들을 카톨릭 농민의 지도 신부할 때 교육하면서 가장 빨리 흡수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울 출신 자매, 그 아줌마 자매들, 그리고 오리지널 광주나 도시 출신 그 자매님들은, 그리고 소비자들은 결합이 잘 돼요. 그런데 시골 출신 자매들을 광주에서 이렇게 생명운동, 대사리운동, 뭐 소비자운동 하자고 막 교육하고 그러면, 다 아는데. 그리고 그건 뭐 농약 안 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서 뒤에서 뻥크만 빵빵 내고 그래요. 그러면 경호 형님은 부모님이 농사 지셨어요? 전 부모님 농사 지셨고, 저 귀농할 때도 그런 아이고 농사 짓겠지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농사 짓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던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조금 드물어요. 농사지러 간다니까. 저기 우리 그 김영길 형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교사셨고 농사 짓는 집이 아니었죠? 예. 저런 집이 이렇게 농사를 어려우면 모르는 집이. 그러니까. 우리는 깡촌이었으니까 선마을에 있잖아요. 신안. 그러니까 그냥 계속 농사했어요. 엄마가 바쁘시면 제가 초등학교 오는 때부터 밥도 짓고, 그다음에 염전 하시니까 염전 완전 노가다잖아요. 그거 하는 거 하고, 염전 터지면은 또 가서 갯벌 갔다가 다 해야 되고. 염전집 아들이었네? 염전집은 원래는 부자인데, 우리 염전은 좀 안 부자니까. 나도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경호 씨가 그 광주 정의평화위원회 정평 사무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화 운동, 교회 민주화, 그리고 사회운동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어느 날 농사지러 간다는 거야. 경호가 농사를 지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농사 짓는 지금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보니까 그때 이제 저를 농사 짓게 만든 계기가 지금은 평가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도복스님이 생명평화 탁발술래 가면서 세상이 평화로운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그게 슬로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이렇게 막 머리에 치는 거예요. 정의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세상을 더 정의롭게 평화롭게 바꾸고 있는지. 정의평화위원회 그 사무국장 있으면서 평화롭지 않았구나. 네, 마음이 평화롭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 효순이 미선이 사건, 장갑차 사건, 그것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맨날 가족센터 앞에서 시국미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보일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삼보일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집회 진행자니까, 삼보일배를 경찰서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인지, 경찰서로 한번 싸워야 될 것인지, 편하게 그냥 여기서 평화롭게 끝내야 될 것인지, 그런 이제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짜고 있는데 자신이 저 사람들은 삼보이배를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국수정성을 추모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전술적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면서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가 약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가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냥 몸으로 땀 흘리고 싶었어요. 당시에 또 그런 사회적인 그런 또 인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결부가 돼서 이제 농민의 길을 이제 선택한 거고.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도시지만 도시 출신에. 그렇지. 전혀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나타만 안 잡아봤는데. 왜 온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인생은 경로가 다 제각각이다. 그래. 인도하는 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시대지만 첫 방송에서 저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 녹색평란 책을 통해서 뭐 생태주의 또 지구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래서 머리부터 알고 들어왔다가 생고생을 해가면서 이제 몸으로 농부가 되는 이제 9회째 되는 이제 그래서 이 경로는 다 다르다라고 이제 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 좀 자연스럽게 잘 그럼 몇 년 됐어요, 이문철 씨가? 9년 된 거죠. 9년 되고 18년 18년 되고 12년. 12년. 제일 막내네.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구력은 좀 다 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초짜 농사꾼이라는 얘기는 안 들으니까 다들 그래서 그렇고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다시 좀 돌아가서 그래서 뭐 지금 농업에 대한 얘기, 농민이 되는 과정 또 그럼. 신부님의 케이스처럼 그 사실은 농사꾼의 아들들은 그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농사를 아주 혐오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일반적이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그렇고 그러면 신부님이 이제 광주로 고등학교를 가셨어요.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가셨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럼 신학교는 왜 가신 거예요? 신학교는 저기 신부님이 꼬드겨가지고 그냥 나보고 그때 이제 당대에는 한국 신부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외국 신부님들이 주로 많았죠. 강주교구도 거의 외국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원선호 신부님이라고 원 신부님이 나보고 어느 날 너 신부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신부는 되게 외국에서 수입해 온 줄 알았어. 없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중학교 때는 신앙이 없었죠. 다만 학교를 학교 갔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미션 영세했지. 스쿨을 갔고 영세. 거기서 외국계 신부님을 만나서 그렇죠.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신학교로 그럼. 아니 그 그래가지고 성공 없이도 그냥 그러니까 과정은 그렇지. 너 한번 신부 돼볼래 그랬더니 어떻게 나해가요? 전부 외국인들만 그러는데 무슨 국산품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산품을 그 후에 이제 몇 번 봤지. 예. 네. 그래서 나도 될 수 있을까? 예. 되면 좋겠네? 예. 꼭 돼보고 싶네? 뭐 이러다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발전돼서 이제. 그래도 그 고등학교 시절이면 뭐 이제 남자 같으면 보통 이제 사춘기 후반기 뭐 이렇게 돼서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고 그 내적인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시기고 뒤에 가서 담배도 피우고 예, 또 미션 스쿨도 다니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춘기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단순히 뭐 그 외국인 원래 저기 그 가치관들이 별로 이렇게 정립되지 않는 친구들은 누가 꼬시면 넘어가요. 그래서 신부되는 과정 자체에 출발점이 무슨 뭐 대단한 각오나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러셨던 분이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흘러 그렇죠. 한 30년 전이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그 다음 이제 신학교 때 그냥 이렇게 우리 80년 쪽에 막 운동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86, 87 막 엄청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왠지 모르게 그때 사회하고 신학교하고 벽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일반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막 데모도 하고 5.18 관련 그 사회운동에 몸으로 뛰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학생들은 신학교 다음에 묶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기도를 한다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반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그게 광주 신학교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를 정리해서 가면은 그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광주 신학교 가신 게 몇 회? 82년도에 들어갔어요. 82년도. 그래서 광주에서 그런 것들을 전에도 농성장에서도 얘기해 주시겠는데 그 당시 1980년에 그 상황들을 이제 20대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초입에 되게 경험을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예, 신학교에서 그 이상한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그때는 이제 그냥 왠지 초라했어요. 일반 대학생들 앞에 신학생들의 초라한 모습.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공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왠지 말빨이 딸려. 사회과학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초라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서적들을 엄청 구입해서 혼자 독파하고. 네. 혼자 그 안에서 그룹 있지 않았나요? 그룹 없었어요. 그룹 있으면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독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초라한 자기를 방어하거나 또는 자기를 이렇게 저기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공부를 혼자 독파를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때 잘렸어. 구제 때요? 네.
내가 잘렸어. 1년 뽑은 거 아니고 그냥 잘렸어요? 무기정학 당했어. 그 책을 읽었다고? 그때 정학, 지금도 사유가, 예우지, 예. 정학 사유가, 이 학생은 사회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신앙심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니 대단히 우려된 이것이 그 정학 사유야. 다 외우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당시에 그 1980년 그 5.18 그 상황이 발생할 때 신부님은 그때는 고등학생이셨죠. 그 찰리시 고등학교. 그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복학을 해서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포인트가 된 거지. 무슨 포인트가 되냐면 이제 신부 돼서 1년 뒤에 다른 친구들보다 동창들보다 1년 뒤에 서품을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딱 가면 이제 사회 친구들이 신부님은 저기 그 사회운동 하다가 또는 빨간 책 읽었다가 잘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와.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당에 갔어요. 본당에 갔더니 사회단체 친구들, 농민의 친구들, 정교조 친구들 이런 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잘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동료의식을 느껴. 동료의식을 느껴. 그래서 지역 일을 함께 꾸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력이 생기면 그 전력에 합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훈장을 하나 다르니까 이제 다 자연히 이렇게 그렇죠. 우리 그룹이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뭐 중학교 내에서 뭐 해방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좀 약간 거리 있게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기 첫 그 본당 사제를 저는 고흥에서 있어요. 고흥에서. 고흥에서 하면서 이제 지역 운동을 좀 했어요. 왜냐면 지역 관련 교육 운동, 지역 관련 농민 운동 뭐 이러면서 지역의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았잖아. 그때 이제 지역의 정교조 선생님이 박병서 선생이라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게 그 보조 참고 보조 자료 책을 하나 써가지고 정교조 해직교사인데 해직교사 기간 동안 역사에 관련된 지역 역사와 전국 역사와 지방 역사가 같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보조 교재를 만들었는데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 고흥에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감히 중징계를 시키다니. 그래서 당대에 이제 종교인들이 함께 모이고 사회운동 단체 사람들이 만나고 해가지고 저기 전라남도 교육청에 항의 방문도 가고 복직 신청도 요구하고 그러는 과정들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어른들하고 자주 만나 뵙고 고민도 하고 요게 그러면 80년대고 때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농민운동 또 민주화운동이 아주 굉장히 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주 거세게 일어났었고 가톨릭 농민회가 당시에 맨 앞에 서서 그런 걸 이끌었잖아요. 그런 궤를 계속 같이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불가피하게 농민의 지도 신부 했던 선배 신부님이 그만두게 됐어요, 농민회를. 농민의 지도 신부를. 그래서 이제 물색하면서, 지금은 이제 패턴이 좀 달라요. 그때는 농민의 회원들이 어떤 신부가 농민의 지도 신부를 하면 좋은지를 주교님께 추대해. 와,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추대하면 그 주교님이 그 농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그 신부를 인준해 주는 거야. 갑자기 이제 고롤이 생기면서 나를 고흥에 있었는데 고흥에 있다가 이제 저기 우산동으로 가게 됐는데 나를 추천해서 농민의 지도 신부를 하게 됐어. 그럼 그때가 몇 년도? 그게 90년대, 97년도. 97년도? 그러면은 사제 서품 받고 한참. 이제 고흥 끝나고 이제 우산동으로 올라오면서. 그 우산동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저기를 했어요. 서강대학에 그 환경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몇 년 하셨죠? 그때는 3년제였어요. 근데 이제 4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게 또 중간중간에. 뒤에 좀 더 나오겠지만, 그 광주시학교 나와서 사제스품 받으시고, 이제 본당 활동, 뭐 여러 지역 활동 하시다가, 이제 서강대 환경신학도 하시면서, 이후 얘기지만, 이제 녹색연합을 통해서 이제 생태운동, 환경운동까지 나가시는, 이제 그런 계열이 있죠.
그 전에 이제 우리 김경호 형님하고 또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 전남대학교에서 가톨릭 농민 학생회를 이제 이끌고 했던 이제 핵심 멤버들이에요. 네, 그 시기가 이제 두 분과의 인연이 만나는 시기죠. 아니, 그 이유죠. 그 이유니까. 그 신부대에서 만났죠. 제가 91학번이니까 네. 91년도에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네. 대학 가서 가톨릭 학생회 하면서 이제 가톨릭 쪽에 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농민회 지도신 분님은 이제 따로 계셨고. 막 시작하셨고 예, 이제 예. 저는 나중에 우리가 한 93, 4년 그 정도에나 2, 3, 4년 그 정도에나 이제 뵀을 것 같아요. 가톨릭 이제 학생회 하면은 청년회, 뭐 농민회 다 같이 어떻게 연결해서 그렇죠. 만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활도 가고 막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보셨던 신부님의 모습이 어떠세요? 지금 왜냐면 신부님이 요양하시면서 지금 식이요법 하시면서 내가 신학생 시절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외모가 아니고 그 이제 저희가 카톨릭 학생 운동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럴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평신도 중에서도 이제 신부님들 평가를 다 해요. 평가를 다 하는데 이제 그나마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카톨릭 학생 운동 때 말하던 청년예수의 모범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 근데 이제 청년 신부님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견되는 다른 신부님이 계셔요. 그래서 둘이 좀 섞어놨으면 좋겠다. 청년 신부님은 뭐 한다고 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달려들어갖고 일을 저지르는 맞죠. 예, 막 걸리시는. 또 다른 그 신부님은 아이고 좀 이리 재고 저리 재가지고 좀 너무 늦게 이렇게 신중한 건 좋은데 이제 좀 너무 늦는다는 느낌 들고 청년 신부님은 앞뒤 안 가리고 너무 앞으로 달려간다는 느낌 들고 그래서 두 분 다 섞어놓으면 참 좋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앉아있는 사실은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세 사람이 다 가톨릭 농민회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다 인연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층위로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좀 풀어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가톨릭 농민회 활동까지가 이제 우리 담당 사제 신부 하시면서 이제 농민과 함께 하는 이제 그런 사제로서 이렇게 90년대 그 시기를 그럼요. 지나오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제가 가톨릭 농민회를 담당하던 시기는 이제 그런 흐름이 소비자 조직을 엮어내야 한다. 그 전에도 소비자 조직이 충분히 있었어요. 네. 충분히라기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소비자 운동, 그러니까 온리 온칙에 입각한 소비자 운동이 있었어요. 네. 대사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때는 주문 생산, 주문에서 주문 이렇게 공급받는 방식으로 주문 공급 방식에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주는 과정을 그러니까 공급하는 방식 자체도 실제로 이제 주문해서만 참 초보적인 직거래. 그러니까 그 매장 없이 움직이는 방식. 그 대사리 운동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김영길 농민께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신부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그 신부님이 빠져나가면서 그 소비자 조직이 와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조직을 어떻게 엮을까 하는 생각이 새로 맡은 가톨릭 농민회 그리고 소비자 운동하는 저의 입장에서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 중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뭐 대단한 고민도 아니고 다른 교구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특히 이제 부산 교구가 가지고 이제 그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97년부터 이제 각 본당에 생협 조직, 소비자 조직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이제 신부님 맡을 때가 학생농민 맡을 때가 이제 가톨릭 농민회가 그 사회운동 열심히 하다가 이제 혁명운동으로 바뀌고 난 다음 94년도에 개선을 했잖아요. 바뀌고 나서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부님도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서강대 그 뭐 환경신학을 했잖아요. 그런 이제 그 환경신학을 하게 된 거라든가 생명운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과정 그런 게 조금 이제 그 실제로 우리 신학은 뭐랄까 적색은총이라고나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되는 역사. 그것이 그 신학의 중심 주류였어요. 그런데 그 농민운동 하면서
늘 했던 말 중에 핵심 하나가 생명, 평화, 생명,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듣게 되면서 신부대에서부터 이제 생명, 평화라는 얘기를 전임 농민의 신부도 자주 쓰고 생명. 근데 사실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통한 적세근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중심 체계로 배웠다가 그런 얘기가 생소한 거야.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하느님, 녹색의 하느님, 생태계의 중심에 서 계시는 하느님 이런 게 그래서 공부 좀 해보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민운동은 사실은 지학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한 도가적 사상의 생명운동, 생명적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잖아요. 근데 요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80년대부터 90년대 그 뭐 전반기, 중반기 이렇게 지금 농민운동과 여러 가지 또 시민님과 또 그 뭐 광주 전남대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말없이 또 잠깐 쉬고 계시는 그 남원의 지리산 농사꾼 김영길 형님하고의 또 우리 인연을 가지고 우리 그 농민들의 만두그릇 사업에서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아니, 중요한 일보다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우리 이제 백두산 천지에 가갖고, 그래, 우리가 이게 영세를 하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얘기 좀 해보셔. 해보셔요, 예. 여기 좀 보고 그러니까 있네요. 그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어요. 노무현 정권 끝나는 시기였죠. 네, 거의 끝나가는 시기. 네, 그래서 이게 김대중 노무현 그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 농업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이제 남북교류는 끝내줬죠. 예, 그래서 농민운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생명운동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딱 다음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저기 남북교류 하면서 그때 노무현 정부 말기 때 그 북한에 북측에 갔을 때는 거의 통일 다 된 줄 알았어. 네. 분위기가 그쵸? 그 과정 좀 얘기 좀 해줘봐요. 백두산 천지에서. 그런 과정에서 백두산에서 그 7명의 신부님이라고 하셨나요 그때? 그 신부님들과 같이 올라가서 그 우리 최민석 신부님께서 딱 작전을 짜셔갖고 했던 그 있잖아요. 그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해 주셔서 한번 들려주시죠.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얘기죠? 이미 공개해 주셨어요 신부님이. 저 우리 1회 때.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 말쯤에 농민 대표단이 남북한 교류 사업으로서 한 일주일 정도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직항으로 타고 가가지고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그런 역코스로 돌아오는 아주 이례적인 코스였는데, 평양 시내에 이렇게 인민들과 교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관광도 협동농장도 들어가서 관광도 하고, 참 정말 신부님 말씀대로 통일 다 된 것처럼 북한 안내원이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처음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그 말은 여러 번 사람이 많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직접 북한 쪽에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그때 처음이었죠. 백두산 쪽에 무슨 비행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비행기편으로 북한 국내선으로 타고
삼지연 공항. 천지연, 백두산 밑에 천지연 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셔틀로 그 천지연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서 백두산을 오르는 그 옆에가 우치인가 사치인가 정일봉이 있고,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뭐 백두산을 오르는 것이 아주 성스러운 과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자체 조직을 한대요. 그래서 빨간 깃발을 들고 백두산 저 밑에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성지순례네. 예, 그렇지. 그런 팀들이 여러 개 보이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여행 일정이 있어서 셔틀버스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신부님한테 영세를 받았죠. 아, 교리는 제대로 받고받은 거예요?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신부님 입장, 이게 이제 우리 김영길 형님의 입장에서 얘기고, 우리 신부님의 입장에서 또 얘기가 또 약간 이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얼마나 의미 있어. 민족의 영산인데, 장백산. 이름도 멋진 장백산. 백두산에서 영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세례수도 천지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게 가서 보니까 거의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뛰어내려가서 따고 와야지. 그럴 줄 알았지. 거기 천지 위쪽에서 언덕 쪽에서 보면 천지 물이 고인 데까지 이 케이블이 놔져 있어요. 아, 그래요? 케이블로 놔져 있는데 그 케이블로 왕복 2시간이 걸린대요. 네. 물을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근데 걸어서 물 떠갖고 와서 영세수로 쓰려고 했으니까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의 이제 세례 의식 하니까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북한 그 관리 요원들의 그 동그란 얼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해가지고 바라보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게 뭐 신부님께서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은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그 남북 평화교류라는 이런 큰 틀 내에서 이렇게 남북 교류가 좀 원활히 되고 우리가 또 그 쌀을 북쪽에다가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또 개인적이자 또 어떤 그죠 시대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가 한번 백두산에서 있었고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그 백남기동 선생이 있으면서 형님이 이걸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본인이 근데 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할 때마다 벅차죠. 그렇죠. 그때는 심정적으로 다른 건 뭐 정치, 경제, 사회 다 떠나고 다만 우리 땅에 그러한 곳이 있다라는 거 정말 보물이다라는 백두산이라는 게 보물이다라는 생각은 정말 절로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이 땅을 밟아볼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세례 받은 게 다 감동이 아니고 그냥 백두산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하는 거죠. 그곳에서 받을 수 있었으니까 더 영광인 그래서 거고 그때 더 의미가 있었던 핵심은 거지. 그거였지. 결국은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유사한 거죠 사실은. 민족의 영산 장백산 백두산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당신은 민족의 아들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 김영길 형님이 자랑하면서 얘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에 가서 사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을 거다.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건 사실이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역사도 민족의 아들답게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남북교류 사업의 그 하나의 방점,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였지만, 하나의 방점이자 상징의 꼭지점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는 있었었고, 그게 이제 두 분의 어떤 인연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건데, 그게 이제 지금 몇 년째죠? 이제 9년째 들어가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재앙적인 사태, 남북교류가 끊어지고, 이제 우리 농민, 농촌은 이제 더 화면의 길로 가는 이런 경로가 쭉 이제 이어지는데, 이 얘기는 잠깐 미뤄서 하고, 이제 중간에 빠진 부분, 이제 환경신학을 하시고, 이제 녹색연합 대표를 하시면서, 강주전남 하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 환경신학 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생태적 관점을 갖게 됐죠. 결국 생태적 관점을 가지면서 신앙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신앙의 변화란
이게 출발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 역사. 이렇게 하면 출발점이 죄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의 죄로부터. 그래서 그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역사 이렇게 시작하는데 생태신학, 특히 이제 환경신학의 출발점은 죄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축복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인류 역사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축복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간이 그 출현하는 것도 뭐 5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 이 정도로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의 그 출발점은 150억 년에서 200억 년의 역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억 년 전부터 이미 하느님은 축복을 준비해서 쭉 진행해 왔고 어마어마한 디테일한 준비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역사를 축복으로 채우셨다. 이 축복의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곧바로 죄의 역사로부터 신앙을 출발한다는 건 대단히 부정적인 틀거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축복으로 또 보기 시작하면서 신앙 자체가 그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이렇게 생명의 역동성이 내 안에서 이제 숨쉬기 시작한 거죠. 일단 신부 생활이 재밌는 거야. 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고.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생명운동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 농촌, 농민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보이고 역할하시는 그분들에게 감사로운 마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태적 감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감사, 감동, 감격, 감복, 감자 돌림이잖아요. 감이 와야 되는 게야. 그래서 생태신학 하면서 결국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는 것이 감이 오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이 감이 오기 시작했고 사제생활이 감이 오기 시작했고 전반의 삶에 감이 오기 시작한 거지. 근데 재밌게 뛰어돌아다니고 살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 이제 이제 생태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제 그런 지금 감을 잡아가는 그렇게 됐는데 농민운동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녹색연합 활동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녹색연합이야 이제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의 삶의 전체적 가치하고 녹색연합하고 똑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 녹색연합하고 만난 것은요. 제가 팽목항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쪽 구나. 녹색연합 팀들이 왔어요. 아니 신님 연락 좀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녹색연합 공동대표를 꼭 해달라고. 아니 나는 지금 평목에 있는데. 아유 어떻든 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단은 상임대표도 있고 다른 공동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하라고 신부님은 이름만 일단 올려놓으라고. 그래서 뭐 회합 참석하는 거야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은 어렵다. 그 전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 말고 이번에 처음 했어요. 녹색연합 공동대표. 근데 공동대표는 이제 그게 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방점들이 이제 신님의 삶에 보는 방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오기 전에 2000년대 제 역사를 얘기하자면 크게는 이제 농민운동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농민운동도 제가 하고 싶은 틀보다는 전임 농민의 지도 신부님이 김승호 신부님인데 김승호 신부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농민의 지도 신부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너무 쉬워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농민회는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농민들이 다 해요. 신부는 옆에 자리만 앉아주면 돼요. 그리고 신부는 옆에서 격려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신부가 명령하거나 신부가 지시하거나 이런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력 없는 제가 이제 농민의 지도 신부를 한 거죠. 농민의 지도 신부는 한 2년 정도 하셨죠? 네. 예. 이제 매년 했어요. 더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하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처음 이제 농민의 지도 신부에 전국 대의원 총회를 딱 갔는데 그때 대의원 총회를 하는 시간이 7시간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지루해요. 드라마틱해요. 안건 하나하나 올라간 안건 처리하는데 얼마나 아주 치열하게 극적인 타협점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보통 대의원 총회를 7시간 한다 그러면 짜증나죠. 근데 짜증나지 않을 만큼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 구조 만들어내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이게 민주주의의 대단한 역사구나. 그때 이제 느낀 게 중에 하나가, 그때가 가톨릭 농민회 한 30주년 이쪽저쪽인데, 지금 거의 50주년 다 됐잖아요. 네. 올해가 50주년. 네. 그 과정 한번 생각해봐요. 가톨릭 농민회 30주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대의원총회 7시간 총회를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학습이고 민주주의의 진면모를 보는 것 같다. 그때 상당히 많은 핵심 인자들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의 민주적 절차에 감동받았어요. 그만큼 괜찮은 조직이다. 건강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톨릭 농민회 활동을 오래 하셨던 김경호 형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래 한 게 아니죠. 저는 제 완전 말은 뭐냐면 막내죠, 막내. 학생 때부터 따지면 이제 제 말은 학교 때는 같은 학생운동이고, 농민운동을 제가 기동해가지고, 신분이 농민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한 거니까,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막내죠, 막내. 그런, 제가 총체적으로 가서 했던 거고, 김영길 농민이 지금 18년째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위도로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부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평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가톨릭 농민회가 신부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던 그런 것처럼 충분한 내적 역량이 있다고 그래 보셨어요? 올해가 가톨릭 농민회 창립 50주년이죠. 11월 14일 날 행사를 한다는데, 격동의 한국 현대사지 않습니까?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서 50년의 역사를 가진 농업 관련한 단체는 가톨릭 농민회와 그다음에 농업연구단체로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두 가지가 50년 역사를 갖고 왔죠. 농어촌사회연구소는 그야말로 농업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브레인으로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달라들어서 농업의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던 조직이고, 한국 가톨릭 농민회는 농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인식되던 아스팔트 농사를 열심히 짓고, 농업 현장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하려고 했던 지난한 세월의 과정 속에서 아마 신부님이 계셨던 시기는 가장 정점에 찍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톨릭 농민회가 숙제로 안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라는 조직을 1994년에 만들어내면서 도시와 농촌은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것을 사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농업에 있어서 활동, 운동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는 시기였고, 그게 결코 쉽지 않죠. 운동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비타협적으로 싸워내야 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소통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이라는 것과 연결되다 보니까는 좀 얽힌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 얽힌 측면은 지금도 열심히 나름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신부님이 계셨던 가톨릭 농민회는 지금으로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그런 시기죠. 또 현장에 있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계셨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가고 계시는 상황이 되니까는. 네. 제가 가톨릭 농민회 이제 운동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백남기 회장님을 가톨릭 농민회로 이끌었던 백종덕 이제 선배께서 광주 전남 40주년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 보니까 여기 있는 세 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은석 신부님께서 그다음 당시에 그런 각종 글들, 활동 사항들, 그때 모습이 사실 사진이 지금 모습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젊으실 때 모습이라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신부의 역할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 자체의 역량들이 컸기 때문에 신부는 뒤에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신부님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로든
농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이 약간 감소되는 방식으로 가는 듯한 흐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가톨릭 농민의 전통은 잘 이어서 좀 이렇게 확장시켜내고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거죠.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가톨릭 농민의 그 담당 사제로서 활동하시던 그런 시기와 이렇게 엮어갖고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끌어갔는데, 그 다음 시기로 가시면은 이제 그 빈민사목 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영암 본당으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자활 후경기관이었고요. 지금은 자활 지원센터인데, 거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것도 꽤 크게 잘하셨어요. 예, 그곳은 없었어요. 뭐 이렇게 누군가가 소스를 하나 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센터를 성당에서 좀 운영하면 좋겠다. 영암에서. 영암에서. 네. 그때는 함께 그래서 이제 많이 하셨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자료 뽑고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로 시작을 했죠. 새로 시작하면서 그 핵심 멤버들이 이제 영암군 쪽에 농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자활의 실무자나 또 이렇게 팀장들로 이제 엮어지면서 또 이해 좀 됐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한편 교회 내적으로는 그 일개 공소 운동을 하면서 각 면 단위마다 이제 공소 짓기, 공소 세우기, 성당 세우기를 했지. 그러는 과정하고 곧바로 또 이제 근데 거기 한 8년, 횟수로 8년 있었어요. 네. 영암본당 오래 하시면서 그냥 그 사제로서 그런 그러니까 지역 활동을 쭉 하시는 이런 흐름이 가다가 이제 큰 사건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흥도 그와 유사한 자활 후경기관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뭐 그 광주 전남 자활 센터 지부장인가도 하고 전국 자활센터 부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함께 협력하고 돕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비상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활센터에 상임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부들은 상임으로 가지 않는 한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가난한 이들 직업 창출 관련된 일들을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때는 교회에서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시민사회단체로 유관이 된 거죠. 그렇죠. 교회가 못 받아들였지.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 생활 또 이제 쭉 해 나오시는 과정이 있다가 사실은 이제 2년 이제 좀 더 2주기가 좀 지났으니까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이제 시민님께서 그래요. 횡목항 사제로 가시고 중간에 이제 광주의 한암동 성당에 있다가요. 한암동 성당 신설본당인데 신설본당 성당 지는 악역을 좀 맡았지. 그거 아마 그 신부가 성당 지는 것이 어떤 신부에게는 영광일 줄 모르겠지만 저에게 지난 역사로 보면 그 영광이라기보다는 내가 신자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트는데 일정정도 그 악역을 맡았던 부끄러운 역사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그런 역사를 끝마치고 빈민사목을 하고 싶었고 빈민사목 하기 전에 저기 나주 현의원에 한 1년 있었고요. 나환자 정착촌에 한 1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빈민사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교님께 빈민사목 하고 싶다고 그래서 빈민사목을 어떻게 하고 갈까 그래서 서울교구 형태의 빈민사목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자료를 잘 준비해가지고 주교님께 말씀드리고 신부들에게 교구 신부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서울교구 형태의 빈민사목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좀 부족해서 그랬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민사목이 어디로 옮아가 버리냐면 저는 사실은 빈민사목을 사회사목의 일환으로 빈민사목 생각했는데 복지 형태의 노숙인 사목으로 연결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빈민사목을 준비하는 과정에 주교님까지 얘기를 하다가 빈민사목
지금 현재 빈민 3호의 가장 중요한 빈민 현장이 어디냐? 팽목이다. 그 빈민 3호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의아했어요. 빈민 3호 하신다더니 왜 팽목이가 있을까 하고. 어차피 빈민 3호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팽목에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팽목으로 달려간 거죠. 빈민 3호의 현장을 팽목으로 보았던 거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도 시민님께 여러 차례 듣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팽목에서 1년 정도 계셨다고. 1년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아요. 그때 이야기가 지금 뭐 사실은 그 지난 당시 시대진표 방송을 통해서 그 가족들 게스트를 모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 나왔는데, 뭐 많이 얘기가 이제 다뤄졌지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준혁이 아빠 장훈 그 대책위 하시는 가족 대책위 그 사무국장 하시니까 모셔다가 또 저희가 총선 특집 때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럼요. 그 신부님께서 뭐 지금도 이제 저기 20대 국회가 되면서 새로 특법법 개정부터 뭐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지난 그 팽목항에 계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얘기도 있지만, 그중에서 뭐 유별나게 좀 그래도 이런 거는 더 기억에 남고 가슴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거라 게 있으시면. 세월호 사건 자체가 그렇죠. 가슴이 아프지 뭐. 예. 아까 저기 오기 전에 아침에 은하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하 엄마가 저기 제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제가 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찾아오겠다고. 아이고 제가 거기 팽목에 갈게요. 지금도 팽목에 있대요, 은하 엄마가. 그래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19대에서 20대 국회로 바뀌면서 세월호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민들의 지금 이제 세월호 그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만기가 되고 사실 억지로 이제 종료시키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그 또 이제 불만들을 안게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 엄마의 지금 입장은 그 조사위원회 연장도 함께 해야 되지만 우선 좀 이렇게 그 세월을 인양하는데 좀 중점을 좀 줘야 되는데, 또 인양이 흐지부지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 정권 안에서 지금 인양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이제 방송인데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국면이 계속 이어지다가 작년 11월 14일 그 민중총론이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월호 가족, 뭐 그다음에 농민들, 노동자들 다 모여갖고 서울에서 민중총론기 1차 대회, 그다음에 각 분야별 사전 대회였죠. 전국 농민 대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동남기 농민께서 그 살인물대포 조준 사격을 맞고 쓰러지시고, 지금 오늘이 233일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233일째이고, 박근혜 정권은 뭐 일체의 응답이 없는 이런 사정이었고, 뭐 사실은 이제 신부님과의 인연은 백남기 회장님을 통해서, 또 여기 있는 김영길 농민과의 인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방송도 백남기 농성장을 계기로 해서 맺어진 인연. 이렇게 되는 우리 유문철 한결이 아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또 담양에서 이렇게 다, 저는 이제 가톨릭민의 거의 막내이죠. 완전 뭐 아마 제율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백남기 우리 회장님이 농민의 가톨릭 농민에 다 저기 가입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는 지금 가톨릭 농민회의 세 사람의 농민이 현장 농민, 전업 농민이고요. 그래서 농민이 아니고, 농민은 아들도 태어났지만 농사를 절대 짓고 싶지 않았던 어린 최민석이 자라고 자기는 뭐 무슨 뭐랄까 신학적 고민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옆에 있던 외국인 신부님이 찔러서 가다 걷다 보니까 농민들과 함께 하게 됐고, 또 생명과 함께 하게 됐고, 또 빈민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총칭해서 이 방송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대의 징표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하는 과정을 쭉 돌아보면, 신부님께서 어린 시절이든 또 행로해서 뭐랄까, 내가 뭐 의식하진 않았지만 살아오고 돌아보니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살아오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한번 이렇게 인간 최민석 또는 사람 최민석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면 그게 한국 사회의 그대로 모습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노숙인 사목 관련해서 보니까 앞으로 그 21세기 가장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노숙인. 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사람을 내칠 수밖에 없을 테이고, 집에서 가족에서 해체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을 테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노숙인은 아주 유망 직종이게 되는 이 불행한 흐름을 보아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행한 예측을 한번 해보지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이게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그 노숙인들 관련해서는 실무자들하고 봉사자들을 가끔 이제 보기는 하는데 보람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저기 우리 노숙인 한 분 해갑 잔치를 했어요. 해갑 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사실 그 양반하고 몇이 그분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잘 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현상, 사실 공원 화장실에서 주무시던 분들이거든요. 가면 술병 들고, 거의 그냥 비몽사몽 상황에서 이렇게 자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 중에 한 분이 6개월 전에 거의 이제 피토하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병원 치료를 좀 하자고 잘 설득해서 하게 되면서 쉼터에서 좀 삽시다. 쉼터에 있으면서 이제 병원 치료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쉼터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그때부터 술 담배를 안 한 거야. 술 담배 안 하면서 병원 다니면서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도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너무 인성이 고운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좋아지면서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 노숙자들, 출생들 중에 이제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프로테지가 고아원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늘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그러는 늘 이렇게 규제받는 그 공동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노숙인들을 보고 쉼터에 가서 좀, 함께 살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건강도 좀 좋아지고 먹는 것도 좀 챙기고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싫어해요. 규제받을까봐? 그럼요. 먼저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네. 교도소, 그 옛날 고아원 또는 이러저런 소년원 이런데 거쳤기 때문에 자기를 규제하는 공동체가 싫은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왔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는 술 안 먹고, 쉼터에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만 잘 지켜주면, 나머지는 언제 놀아도 좋고, 무엇이든 해도 좋고, 놀아도 좋고, 잠을 자도 좋고, 누구도 규제하지 않아. 그래서 막 잘 꼬셔가지고. 그런 이제 자기들이, 저희는 설득시킬 이유가 없어요. 설득시킬 능력이 없어요. 동료들이 설득시켜야지. 그래서 있는 노숙인 동료들이 다른 노숙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쉼터에 데려가지고 하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 몇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는데 저는 막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통방통한 거예요. 근데 저건 인간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그냥 저기 어떻게 사람 될까. 근데 거기서 몇 개월 살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이루면서 사는데 사람이 되어가 안 와, 이거 기가 막힌 거야. 그거 모를 거야, 아마. 이제 그런데 실제로 공동체도, 지금 쉼터 공동체도 신부나 일반 신자들이 개입하지 말라. 그리고 자체로서만 운영하라. 네.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규칙도 그들이 지정하게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신부나 교회에게 요청하라. 네. 그러면 그 요청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토의해서 지원은 그때 해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주는 건 없다. 네. 필요하면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얘기. 교회는 그냥 서포팅 조직이지 그 노숙인 조직을 이끌어가거나 끌어갈 마음도 없고 끌어가면 시끄럽게. 그리고 골치 아프니까 자체 안에서 소화하고 자체 안에서 해결하고 자체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또 노숙인 내부에서 자치네요. 네, 내부의 자치. 내부 자치인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핵심 인물이 없으면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이제 핵심 인물만 잘 세워놓으면 자신들 안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쉼터가 이제 자체적으로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개 더 지구별로 만들어 가게 될 때 방을 얻거나 큰 돈이 들면 이제 우리가 도와주겠다. 신자들하고 연결해줘.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실 노숙인 사목이라는 건 없고 이제 빈민 사목인데 그 신부님께서 그 빈민 중에서도 빈민 사실은 노숙인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래서 그 노숙인 쉼터 공동체가 지어지면서 그 이야기, 신부님과 함께 했던 그 노숙인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또 잘 보도가 되었었고, 또 그 다양한 그 노숙인 분들과의 그런 희노애락이라든지 그런 어려웠던 것들, 또 희망을 보는 과정들이 사실은 신부님의 그 블로그에 보면은 그 벼랑 끝에 사람들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연재를 쭉 해주셔갖고 아주 그 상세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게 좀 궁금하시면 그 최민석 신부님의 그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 아주 글도 재미있고 좀 이렇게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부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그 농민운동, 생명운동, 그다음에 뭐 팽목항, 그다음에 백남기 농성장, 복지운동도 했어요. 예, 복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하시는 활동이 바로 노숙인. 노숙인 활동을 하시고 그 사실 그 노숙인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제복을 입고 왔거나 또는 사제인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오면은 경계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시기가 왔고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보스라는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광주 노숙인의 보스 이제 최민석이 돼버리신 건데 그죠? 그래서 오야봉. 예, 오야봉 보스. 그건 이제 그분들이 마음으로 인정했다는 표현을 오야봉이나 이제 보스로.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무소유의 원칙이 거기서 보이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 한번 다시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사실 서로 나누기 잘해요. 소주 한 병 하나 같이 먹고. 보통 이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건강하게 처리하냐면 앵벌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앵벌이 하는 게 정말 사실은 그 용기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상당히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일단 앵벌이 하는 분을 보면 좀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씩 주는 거 좋겠어요. 꼭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에는 이렇게 상납하는 방식의 앵벌이 없어졌어요. 자기 노력의 대가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강주는 이렇게 해요. 강주 쪽 사람들은 교회 구제비 받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면 한 곳에서 2,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구제비를 모으면 15,000원에서 20,000원, 적게는 7,000원, 10,000원 정도. 하루에요? 하루에. 이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요즘에 먹는 거 그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담배 사고 술 사고 술 담배 값으로 대부분을 소비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 그런데 실제로 15,000원, 20,000원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것도 매일 하는 거 아니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서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쓰는데 얻어먹잖아요. 그러면 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새로 이제 노숙인 신입사원들이 오면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각종 정보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이제 있어요. 근데 무슨 그 친구들 보니까 교도소 문화가 많이 몸에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교도소를 안방 들락하듯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교도소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서 보통 뭐 15범, 20범인 사람도 많고 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흉악범도 아닌데 그렇게 막 들랑달랑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우리 사회 같아요. 네. 그래서 문화가 교도소 문화로 되어 있어서 오야봉 또는 보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구하러 활동하는 것 제가 보니까 되게 건전해요. 건강해요. 그래서 교회 노숙인들이 오면 꼭 거절하지 마시고 교회 사무장님 신부님들 주셔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청한 이유가 우리는 소유 중심의 사회 그리고 소유 중심의 욕망을 갖고 가졌어도 불안하고 더 많이 가지면 그 불안이 해소될 거야라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정반대 극단에 물론 그분들이 그런 처지에 빠진 상황들이 자발적은 아니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자세히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그 무소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보인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례고 이건 뭐 이렇게 상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전달해 주신 건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큰 깨달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들 사정을 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신부나 봉사자들은 늘 그들을 앞세워서 사실은 이제 노숙하는 분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노숙하시는 분들이 다 알죠. 그래서 노숙하는 분들이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 활동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닌다기보다 노숙하는 친구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안내하고 가이드해서 우리는 그냥 그들 사회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할 수 있을 만큼만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노노케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노케어는 노인들이 노인을 케어하는 걸 노노케어라고 그러대. 네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빌렸어 우리가 노숙자가 노숙자를 케어하는 방식의 복지 방식 노노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야기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 활동까지 하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4명이 모여서 뭐 이 아담한 그 숯가마에 빗소리 들으면서 이 사실은 올해 저희는 다 농민이기 때문에 사실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5, 6월 특히 이제 6월 달에 비가 안 오고 농민들이 아주 속이 타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지금 그저께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희 농민들도 좀 쉬면서 이제 정신도 좀 차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신부님을 찾아뵙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5월 그 초부터 지금까지 한 2달 정도 이렇게 요양을 하시면서 진짜 숨가쁘게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그런 올해가 55세시죠? 55 정도 됐어요. 56. 56. 그래서 소띠입니다. 저랑 띠동갑 이시네요. 그래서 저도 소띠인데요. 그래서 소띠가 또 일이 많아요. 그럼요. 예. 그것도 이제 아침 소냐 저녁 소냐인데 저는 새벽 소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하든 뭐 많은 그런 건데 신부님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런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또 지금 이제 요양 중이신데 이제 그 페이북 통해서 또 이제 좋은 소식들을 계속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시를 통해서 또 이제 좋은 결과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보고 신부님께서 쾌유하셔갖고 이 시대의 징표가 사실은 최근에 하시는 노숙인 사목과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 특히 우리가 이 사회의 민주화나 평화를 위해서 이 방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해서 노력해서 많이 했잖아요. 주위에서 여러분들도 도와주셨었고 하니까 어서 쾌유하셔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청취자분과 만나는데 오늘 쉬시는 중간에 저희가 잠깐 찾아뵙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또 우리 청취자가 한번 공유하고요. 한번 8월이나 9월 가을이면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부님의 쾌유를 기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부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마지막 말씀 한마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지금 몸을 좀 바꾸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몸을 바꾼다는 건 그동안에 사실은 몸을 많이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몸을 함부로 놀렸기 때문에, 몸이 저에게 대화를 걸어왔어요. 나하고 같이 좀 대화하면서 몸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병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몸의 생태적 구조를 내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병이 왔다. 따라서 몸을 전반적으로 바꿔서 병이 살지 않을 수 있는 생태적인 몸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은 왕쾌의 꿈이 있습니다. 그 왕쾌의 꿈은 디테일하게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러면 몸의 생태적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면 병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틀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갖고 열심히 또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를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픈 신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 친구가 지치지 않게 즐겁게 그 꿈을 왕쾌의 꿈을 향해서 즐겁게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 한번 치고 응원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